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국정감사가 이틀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순방과 관련한 예비비 배정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 문제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국정감사 이틀째 어떤 모습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죠. 대선 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 불법 선거 자금 과태료 부분 이재명 대표가 고의사실 공표 혐의를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 그러던데. 여야 간사님들이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면 이렇게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들으세요! 뭘 들어! 안 들으려면 왜 이렇게 소리 내기만 말아요? 공장머리가 없잖아! 이거! 누구한테 벌상무라 그래요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를 했는데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하고 어째 그렇게 입장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사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서로 생각하시기에도 쪼잔하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등학생의 이런 풍자 만화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옹졸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중고생 만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보고서의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그 결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뭐 고성이 오가는 거 뭐 예전과 똑같습니다만,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상 뭐 우리가 국감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는 장면인데요. 네. 특히 이번 국감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끝난 이제 처음 국감이고, 더군다나 여야의 어떤 대결 자체가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북한이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긴급 사이렌이 울리고 신칸센이 멈추고 학생들은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긴급 안보 회의도 하고, 오늘 또 한미일 안보장관들이 긴급하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로 돌아가던 레이건 항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외통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또 논란이 빚었고, 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마다 우리 국민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짚어주지 못할 망정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회가 과연 국민들의 생각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정말 이 위기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상임위에서 정책 질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인데, 뭐 언론이 집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고성 오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을 위한 질문과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오늘 외통위에서는요,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었죠. 근데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인도에 요청을 했고 사흘 만에 수억 원대의 예비비까지 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한번 보시죠. 김정숙 여사가 혼자서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해서 논란이 됐던 일 알고 계시죠? 네, 기억합니다.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이 있었다고 하니까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알고 보니까
한국 측이 먼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수억 원의 예비비까지 처리해가지고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당시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김 여사 순방에 관련한 예산 4억 원이 신속하게 배정됐어요. 예비비는 어떤 데 쓰는 거죠? 주로 재해나 재난 이럴 때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쓰는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바르는 게 틀리다고 하면 저 뒤에 계신 외교부 관계자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일을. 제 발언이 틀렸다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외교는 무슨 외교라고 합니까? 영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통상적으로 있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광화문 촛불 시위 하지 않을까요? 뭐 하는 거야? 어이. 내가 발언 못할 거 있어? 나 외통위원으로 발언한 거야. 어느 외교관도 부인하지 않잖아. 말을 갖다 그렇게 왜곡을 하면 돼요? 뭘 왜곡을 해? 최신 좀 차리세요. 그게 어디 국회 부의장에다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까? 지금 정부 인사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네, 질문 끝나고 이제 굉장히 서로 간에 시끄러웠는데요. 자, 정명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 김정숙 여사가 이상하게 그 해외에서 유명한 그 유적지가 있는 곳에 방문을 많이 하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많은 국민들께서 김정숙 여사는 저렇게 왜 유적지만 골라서 가시냐. 그리고 그러면 그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영부인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요 많은 그 분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중이었어요. 근데 특히 그 인도 방문은 특별했던 게 그 혼자 가셨고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이상했는지 본인들이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는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면 인도 정부가 요청을 했다 그랬거든요. 예. 우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속은 거였어요. 알고 보니 국민도 속고 사실 저도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그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에서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회자됐던 김정숙 여사 체코 방문도 그랬죠. 뭐 노르웨이도 그렇지 여러 가지 지금 유적지만 찾아가신 그것들이 전부 다 김정숙 여사의 그 세계 일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냐는 거에 결국 확인시켜주는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모디 총리의 주빈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국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진심 어린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인도 정부가 먼저 초청을 했다. 이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 보면 좀 다릅니다. 자,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4년 전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한참 언론에서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다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지금에 왜 4년 전 이 문제가 다시 소환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바른 외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비판점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돼 있었던 그 시점에 네. 그 물밑에서의 외교관끼리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그 순방의 위상이 커질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외교관의 접촉을 통해서 그런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인 초청을 인도에서 하게 됐는데 저때 당시에는 인도 모디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가까워졌던 그런 시점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의 시장, 중국과 인도, 여기를 공략할 때 우리가 세계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인도를 주요한 우리 경제의 어떤 그 영토 영역을 넓히는 이런 대상으로 보고 있었고, 인도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런 과정에서 양국의 우호설린을 더 높이기 위한 이런 행위였었지, 어떻게 저것을 관광하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어떻게 관광만 했다고 하십니까? 순방 과정에서 관광지를 찾는 것, 이것은 보통의 영부인들이 하시는 일반적인 어떤 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과정상에서 이 모디 총리가 먼저 초청해서 갔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지금 드러난 것 같아요. 외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장관이 가는 거였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는 거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10월 중순에 인도 측에서 거기에 맞춰서 초청장을 모디 총리 명의로 보냈더라,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자, 근데 굳이 장관 오라 그랬는데 김정숙 여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뭘로 보십니까? 타지말 보고 싶으셨나 보죠. 네, 뭐 대통령 휘장까지 달고 편하게 가셔서 인도 정부의 배려를 받으면서 타지말 관광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만한 세금을 쓰고 특히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휘장까지 걸고 갔다 오셨으면 구체적인 이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정부 내부에라도 있어야 될 텐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그 당시의 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김정숙 여사가 굳이 가서 뭔가를 더 얻어왔다거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그냥 업무 내용으로도 보고로 잘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당시 외교부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인 것 같고요. 이게 4년 전 일을 갑자기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부에서 이런 진상을 밝히질 않았겠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서 과거 업무 검토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랬더라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 앞에 이게 4년이 지난 것이라 할지라도 진상을 밝히는 게 국감의 순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나 청와대 여러 관계자들이 인도 측, 모디 총리 측에 강력한 요청이 먼저 있었다고 했는데 적어도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2022년에 이 김정숙 여사가 혼자서 피라미드를 비공개 방문했던 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이건 다른 정상들도 비공개 방문하는 정상회담 필수 코스라고 했는데 일본이나 중국 정상 배우자들은 단독으로 또는 비공개로 피라미드 가지 않았어요. 이런 어떤 관광지를 자주 찾으시는 것에서 거짓말까지 곁들여졌다는 거,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해명들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는 거, 뭐 4억을 썼다, 타지마할을 봤다 보다는 그 당시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여당이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 여사가 인도 방문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외교부 관계자가 말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2018년 11월 행사는 문체부 장관 인도 방문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원래는 저는 애초에는 문체부 장관만 가는 거였는데 10월 중순에 이제 우리 영부인 가시는 것도 함께 가시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청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인도 측에서 먼저 초청을 했다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먼저 의사를 타진을 한 거네요. 인도 측으로. 원래 이제 장관 방임이었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 걸 우리 측이 얘기를 했고 10월 중순에, 그래서 이제 인도 측에서 맞춰서 이제 초청장을 모디 총리 명의로 온 거죠. 네, 뭐 당시 김 여사가 이제 전용기 타고 왔습니다. 근데 대통령 휘장이 있는 비행기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있었는데 가는 과정에서도 인도 정부가 먼저 초청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서 초청을 받은 그런 사례 같습니다. 지금 외교부 관계자의 이 증언을 보면요. 자, 임세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전용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게 물론 대통령께서 가실 때 이제 공군 1호기가 함께 뜨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뭐 이렇게 해외에 순방이나 그 방문했을 때도 그 당시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께도 전용기를 좀 서슴없이 빌려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대통령께서 타고 가시는 것만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걸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지금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행사를 가셨던 게 2018년 11월입니다. 근데 그 전을 뒤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좀 역점으로 두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방문도 신북방 관련한 이런 외교의 그 지평을 넓히고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역점을 두고 이제 교류를 활발하게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 200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정숙 여사가 동반 국빈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교류와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즈니스 간 넓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모디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여러 가지 대화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인도에서 가장 큰 축제이자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디왈리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디왈리 축제와 관련해서 이제 디왈리 축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황우 기념공원, 이제 허황우라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그 김수로 왕과 이제 결혼했던 이렇게 좀 역사적인 이런 분인데, 그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이 함께 열리게 되는데, 그때 좀 와서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또 기념이 되니까. 그래서 양국 간의 오랜 교류와 협력을 좀 다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최대한이면 고위급 인사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중에 김 여사도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건 구두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축제가 열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 명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구두로 이야기한 거를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어쨌든 배우자인데, 그때 구두로 얘기했다고 그냥 덜렁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식 초청장이 와야 대통령실에서도 그거를 공식 접수를 해서 대통령 그 영부인에 대해서 이제 의전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청장 공식 초청장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무슨 성과가 없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긴 조금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게, 가서 IT 기업을 만나기도 하고 외교 장관 그리고 모다 총리의 뭐 부인, 뭐 가족 등등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인적 문화 교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요. 단지 이 축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그 한인이라던가 교포들, 그리고 행사가 매우 빼곡하게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을 만나고, 수교 45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교 4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기도 했었는데, 그와 걸맞는 지위의 이런 그 영부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타지마할 관광을 자꾸 관광이라 이야기하시는데, 그 전에 이른바 그 유피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타지마할에. 그 유피주에서는 이 타지마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관광지로 또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유피주에서 김정숙 여사님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원수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떠한 특정 곳을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유피주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타지마할에 아주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관광이라 하시기엔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명 이제 굉장히 자세히 많이 해주셨는데, 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해서는 뭐 인도 쪽에서는 나빠할 건 없겠죠. 근데 장관 정도 가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이제 김 여사까지 가게 된 부분, 당시 주인도 대사 인도 외교장관의 이야기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10월 중순쯤인가에 서울서 연락이 오는데, 지금 그 영부인이 가시는 걸 지금 일단 검토하고 있다. 인도 측 외교부는 뭐 대단히 반기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초청장을 본인 모디 총리 명의로 보내주겠다 그런다. 인도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며칠 있다가 그 초청장이 왔어요.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Utsav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Because when you expect them, how excited are we and the people of Ayodhya, I can't tell you. 네. 자, 저렇게 이제 외교장관은 뭐 고위급 대표단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높으신 분이 올 줄 몰랐다.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좋았을 텐데, 좋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 여사 온 곳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일은 없을 거고요.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초청장 당연히 내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부인이 외교 활동하는 거 저는 충분히 외교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대 우리가 이호 여사께서 이제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가셔서 연설을 하신 바 있습니다. 네. 이호 여사는 아시겠지만 이분이 단순히 뭐 대통령 부인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여성운동가이고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 차원에 초청을 했는데,
당시에 이호 여사가 갈 때는 민항기를 타고 가셨어요. 민항기 타고 와서 그 일정을 빼곡하게 소화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절차와 어떤 비용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 당해 그 2018년도 7월 달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국빈 방문을 합니다. 인도로. 근데 4개월 뒤에 또 김정숙 여사가 따로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한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예비비가 4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니까요. 이 비용을 들어서 4개월 만에 재방문할 이유가 있었던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인도 측에서는 장관급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느 선에서 김정숙 여사가 참가하기를 결정했는 것인지 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공군 2호기가 갔습니다. 근데 당시 공군 2호기에 대통령 휘장을 달고 갔어요. 근데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 특사로 외국에 방문하실 때 공군 1호기를 탔는데 그때는 휘장을 이렇게 가리고 갔습니다. 가렸죠.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혼자 단독으로 하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휘장을 달고 갔을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지금 나오는 장면 보시면 저기 옆에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휘장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저게 없었죠.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그 외교의 실익과 실제 우리가 드는 비용 이런 걸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당시에 이제 허황우 행사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뭐 좀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굳이 이제 김정숙이가 직접 참석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냐는 어떤 외교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또 지금 이제 나오는 건 예전에 청와대의 설명과 지금 외교부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김정숙 우리가 저쪽 측에서는 장관이 오기를 바랬는데 우리 측에서 우리가 김정숙 가겠다라고 해서 그 절차상 보면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 당시 고민정 대변인은 부대변인은 분명히 이제 모디 총리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외교부의 입장은 다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김정숙 여사는 타지마할에서 이 다른 관광객이 전혀 잡히지 않는 단독샷을 찍어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KTV에서는 그야말로 국빈급 의전을 받았다 이렇게 또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반인 관광객 출입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서 단독샷 찍는 거 이게 외국에서 오는 국빈들에게는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있는데 일단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 찍으면서 이제 예우를 많이 받았다 이런 자막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예비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 순방에 쓰인 이 돈이 어떻게 배정이 됐고 쓰였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제가 들고 있는 것은 2018년 11월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까지 경유해서 다녀온 한 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출장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에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그 결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요. 일정상에 기재부에 이 순방 일정에 타지마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일정 최종 막바지에 보고된 최종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현지에 가서 일정표를 보면 막바지에 타지마할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것이 적어도 한 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출장 결과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외교부 사항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고 하여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다녀오고 예외적이고 긴급한 결정이 있었던 걸로 무조건 보입니다. 출장과 순방을 다녀오면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정부 보고서가 남아야 하죠. 결과 보고서가. 네. 그러나 타지마할에 대한 보고서는 누락됐습니다. 네, 예비비 배정할 때도 일정이 없었던 게 현지에 가서 이제 추가가 됐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없다. 이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 1년에 소요되는 대강의 비용 이것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을 합니다. 각 부처별 예비비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꼭 그 재난을 위해서 뭐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 예산의 예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처별로는 그 부처의 필요에 의한 예산을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교라는 것이요, 꼭 현안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교류인 것처럼 사실 현안이 없어도 서로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방문했을 때 양 나라 간의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국빈 외교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또한 외교 당사국으로서의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 배우자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빈급 의전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도에서 대한민국을 높이 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2019년 2월에 모디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도 굉장히 높게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국빈 초청 자체가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두 나라의 우호 협력이 증진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얻을 것이 더 많겠습니까? 인도가 얻을 것이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라는 것이 친구 간의 어떤 교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인도와의 깊숙한 교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과정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유치한 생각이 들고, 정진석 의원이 저 문제를 제기한 것,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또 국회 부의장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저는 굉장히 그렇게 큰 어른이 너무나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저기에서 언성을 높이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희 옆 지역구에 사시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질 바이든 여사,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이제 단독 방문을 해요. 네. 그때 이제 보면 그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간다라는 게 그냥 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뭐냐면 김정숙 여사가 갑자기 인도 방문에 뜨는 바람에 돈이 지금 4억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전용기가 한번 뜨는데 한 2억 5천 들어간다고 하니까 플러스해서 지금 4억이 떴어요, 돈이. 그 4억은 국민들 세금이에요.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 4억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그 장관이 갈 때는 예비비까지 굳이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 예비비를 쓰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거 신청 바로 그냥 신청한 날, 그 다음 날인가 뭐 그날에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이게 이례적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인도를 갔으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거예요. 고위급 와달라고 했는데 높으신 분이 와서 되게 좋다. 인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무슨 특별한 그런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결국은 타지마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 인도 방문, 첫 번째 방문 때 타지마할을 못 봤으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타지마할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혼자 방문해서 지금 타지마할 보러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김정숙 여사는 국민 세금 4억 쓰면서 타지마할 보러 갔구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고서에 왜 타지마할 안 들어갑니까? 분명히 타지마할 갈 거 다 아는데 마치 현지에서 방문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또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인도 방문과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 인도 방문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전에 중앙일보 칼럼을 상대로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당시 대통령실이죠, 당시 청와대죠,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 칼럼에는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 느낌, 그리고 지금이 유람할 때냐 이런 비판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다녔던 곳 일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게 과연 외교를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 버킷리스트, 원하는 거, 그러니까 성취하고 싶은 거를 김정숙 여사를 위해서 외교를 빙자해서 대신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썼다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패소했습니다. 당시에 법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가 이 칼럼을 쓴 건 객관적인 사실 또는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구하다. 그래서 정정 보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미공개 일정이 일부가 나왔어요. 이 대통령 순방을 했을 때 특별히 관광지만 가지 않았다고 청와대에서 제출한 자료 속에 몇몇 곳이 그동안 몰랐던 게 드러난 겁니다. 그걸 이 남정호 기자가 책으로도 이제 펴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남정호 기자가 이제 당시 칼럼을 쓰면서 이 김정숙 여사가 이제 방문길에 보면 유독 이제 관광지가 많다 이런 예. 문제를 제기했고 또 공식 일정 이외에 대통령과 동떨어져서 하는 일정들이 이제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안 알려졌었는데요. 노르웨이 방문 때입니다. 2022년 그 당시에 노르웨이 방문 때 노르웨이에 이제 베르겐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꽤 이제 관광지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 아마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직접 이제 방문을 했고 피오르도로 가서 거기에 이제 뭉크 박물관하고 소나왕 박물관 이쪽을 이제 둘러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도 당시에 이제 일정 자체가 그렇게 알려져 있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오슬로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주도를 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대통령은 저걸 하는데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 여사는 지금 베르겐까지 가서 왜냐하면 이 오슬로에서 베르겐까지가 꽤 멉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치도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제 노르웨이 가시면 가보고 싶은 곳이 이제 베르겐을 꼭 가시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갔더니 여기에 여사가 왔었다고 다들 교민들이 꽤 유명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까 그다음에 K-팝 공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랬다가 또 K-팝 공연을 보는 거라든지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 관광객이 참사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K-팝 공연을 안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갔던 문제라든지 뭐 등등 이런 일정들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비공개 일정은 아닙니다만은 체코를 방문했을 때 당시에 이제 체코에 원래 이제 체코를 대통령 부부가 방문하면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당시 체코 대통령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코를 뭐 이게 기착지를 뭐 한다고 그래서 방문해서 당시에 이제 관광했던 그런 일정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두고 또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비투스 성당을 가서 성당에서 이제 관광했다라고 해서 이 관광 때문에 일부러 기착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베르겐 그리그의 집 가는 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공개된 일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소송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 뭐 뭉크 미술관 그리고 이 소냐 왕비 미술관 이런 데도 더 갔더라. 그리고 케파 공연은 이 당시에 이호 여사가 또 이 돌아가신 그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일정과 관련돼서 김 여사의 이 방문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계속 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대한민국 언론이 왜 이렇게 물렀나라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한 일정은 하루 전에 취소 공지를 냈던 K-팝 콘서트 재관람입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취소 사유를 아주 상세하게 밝혔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 이호 여사의 어떤 장례 기간, 추모 기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나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우리 국민들 수색하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 중에 지금 대통령 부부가 K-팝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이 일정 취소 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루 뒤에 정상적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보도를 찾아보면 왜 취소했다가 다시 참석하게 됐는지 그렇다면 고 이호 여사에 대한 추모 분위기나 헝가리 유람선 참사 수색 분위기를 그러나 어떤 엄중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K-팝 콘서트를 관람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사에도 왜 다시 참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청와대의 설명이나 해명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였다면 어땠을까요? 아까 국감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만약 김정숙 여사처럼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에 갔다 왔으면 이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하지 않겠냐라고 자조적으로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역지사지에 보면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정 하나 더 할 수 있고 타지마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다 칩니다만 그 당시 청와대의 김정숙 여사 해외 방문 일정과 관련된 해명이 진실하지 않았다. 뭔가 숨겼고 국민들에게 전후 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예쁘게 자꾸 보이도록 마사지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저는 비판을 피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역대 영부인 가운데 순방 국가 수를 따져보면 1위고 또 순방 횟수를 따지면 김윤옥 여사와 동일한 횟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한데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해외 순방을 동행해서 갔다. 이런 취지의 또 비판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임소연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 김정숙 여사 시절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류를 많이 활성화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을 만큼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우고 싶어하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그 실제로 그 코로나 때 저희가 순방을 약 1년 이상 가지 못하고 주로 화상회의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꼭 와달라, 국빈 방문 해달라라는 나라가 좀 줄지어서서 약간 코로나가 잠잠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소화했었던 것이고요. 또 그 전에도 이제 2017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여러 기대감에 이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반 초청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 때나 이럴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교류가 그때처럼 활발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아시다시피 배우자가 안 계셨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교류의 활성화 차원, 그리고 국가에서 요구했던 것들, 만남을 요청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았던 횟수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비판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보도 관련해서는요, 이게 그 중앙일보 보도 말씀하시는 거, 그거 제가 하나 짚어드릴 거는, 일단은 이게 저희가 원래 최초에는 이게 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보도가 되었고, 원래는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직권 조정 결정으로 이게 약간 서로 합의가 되는 걸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그 대통령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판결이 진행이 됐었던 거요. 그 이후에 이게 요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격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칼럼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보단 본인의 기분이나 이런 느낌, 주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반론을 하는 게 좀 어렵다는 취지로 이제 이게 냈었고, 네. 2심에서는 합의가 원만하게 돼서 저희도 반론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관광지만 찾아다니는 거는 좀 말씀이 좀 어폐가 있고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그 모든 관광지라고 한 곳은 아예 다 피해서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관광지가 있든 하면 뭐 여력이 되면 배우자들끼리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께서도 캐나다 가셨을 때 미술관 방문하시고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셔서 우호를 다지고 그날의 문화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양국 배우자들의 하는 일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국빈 방문 오면 배우자들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는 게 약간의 통과 의례처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그 관광지만 찾아다녔다라는 것은 그냥 좀 정쟁에 지금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야당 패널이다가 이제 여당 패널이 됐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 비판했던 그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받을 때 지나치게 반박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계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 열심히 문재인 정부 방어했던 그 기준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인도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나토 국제회의 참석으로 스페인을 방문했었죠. 마드리드에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제가 스페인 다녀와서 잘 아는데, 마드리드 근교에 한 1시간, 2시간 거리에 똘레도라는 매우 유명한 관광 도시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일정 중에 마드리드에서 그곳에 있는 한인들 만나고 한국문화원 방문해서 격려한 것이 아니라, 굳이 외교적인 일정은 따로 없는데 톨레도 찾아가서 방문하고 사진 찍고 왔다면 민주당 관계자나 문재인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걸 잘했다고 말씀하실지, 그 기준을 미루어 판단해 보면 굳이 노르웨이에서 오슬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가서 피오르드 모시거나 인도 델리가 아닌 타지마할 가신 걸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비용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이 순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지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 예를 들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순방을 두고
많은 예산 드는데 왜 꼭 가야 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정숙 여사의 과거 잦은 해외 순방 사례가 소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치권 공방인데요. 한번 보시죠. 부디 그냥 가는 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외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왜 또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도 과거에 외교를 빙자해 해외 유명 관광지란 관광지는 모두 돌아보신 바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심지어 대통령 없이 혼자서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었지요. 거기에도 꽤 많은 예산이 소모됐을 텐데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영부인에겐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판을 넘어 혐오로 보입니다. 네, 자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 과거에도 그럼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한 거 가지고 이제 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가셔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가셔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전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해외 순방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부인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서로 굉장히 서로를 깎아내리는 주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이 야당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어느 언론에서 나왔는지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러한 표현들이 다시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해외 순방을 할 때 지인이 사전 답사하고 한 경우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EXX하고 쪽팔린다라는 비속어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물타기하기 위한 국감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예산 낭비적 해외 순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 정부에서는 그럼 이렇게 줄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외교부에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사진 그림 보시면 이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보다 앞서서 이제 지나가고 이 트랩도 이제 먼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 여사의 그 뭐 유쾌한 뭐 정숙시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 드는데 보면은 이 장면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참 궁금한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좀 증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제가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제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앞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뭐 이 EXX 했다는 것 자체는 아직 지금 뭐 논란이 중이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머리에 왜 그 뭐죠? 이 여자분들 쓰는 거 그거 썼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또 이게는 미망인만 쓰는데 왜 쓰느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왜 가서 시신은 안 보느냐 왜 조문 안 하느냐 외교 참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잣대에서 지금 김정숙 여사 문제 지금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그때는 이야기 안 하셨나요? 김정숙 여사한테 왜 이런 이야기 안 하셨나요? 끝나고 나서 왜 그럼 같이 가시는 거에 대해 따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떤 금도가 있는 것이고 서로 할 게 있는데 뻔히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반대로 지금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스스로가 좀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김정숙 여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일정한 것들 과연 그게 어떤 합당했는지 여부들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정부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이런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배워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에 가지고 외교 참사다 다 망했다. 그런데 오늘 왜 바이든 대통령이 편지를 보냅니까? 직접 친서를 보내서 IR의 문제를 직접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근데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교 참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48초밖에 못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뭐 외교에 있어서는 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라의 국익을 따지는 게 바로 외교고요.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찾아내는 게 외교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 정쟁의 한가운데로 외교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것도 이제 뭐 계속해서 시끌시끌한데요.
국익을 위한 외교 여야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편 앞서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산화재단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서 주최한 만화축제에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이게 이제 큰 상을 받아서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번 그림 보시면요, 뭐 토마스라고 그 열차, 이 장난감 열차가 있는 거 비슷한데 거기에 윤 대통령 얼굴이 있고 뒤에는 김건희 여사죠. 그 뒤에는 검사들이 뭐 칼을 들고 막 이게 있고 앞에 국민들은 난리가 났어요. 도망가고 이런. 이 그림이 그러니까 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어제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는 행사인데 이게 취지에 맞느냐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치권 안에서는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체위 국감장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의 출품된 작품들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 이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문체부는 저 작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 그런 걸 최대한 보장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했던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건. 이거는 그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영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호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장관님 사고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작품 속의 풍자는 문체부의 엄중하고도 신속 단호한 대응 이것으로 완성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표현의 자유 이 주장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좀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좀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2019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라고 외신이 보도하자 그 당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기자의 이름, 개인 이력 등을 공개하고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 2019년 4월에 신전대협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했다는 등으로 전국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사법기관이 나서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일으킨 건 다름 아닌 어떤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 표절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적절한 작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장희찬 의원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답변이 정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만화로든 그림으로든 대통령 풍자할 수 있죠. 정부 풍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만화진흥원에서 문체부 후원을 받아서 진행한 이번 만화 공모전의 원래 의의는 정치 풍자하는 작품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설왕설래가 있을 만한 작품을 뽑아서 시상한 것 자체, 이 주체인 만화진흥원의 공정성이나 똑바른 정책 집행 능력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 저 학생이나 저 작품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의원이 틀었던 SNL이라는 예능이나 다른 뭐 본인 작가의 개인 활동에서 풍자를 하는 걸 가지고 문체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만화진흥원장이 공교롭게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경기도의원 출신의 정치인인데 아무리 민주당 정치인이 알박기하고 이 대통령과 철학이 다른 상태에서 만화진흥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원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이 같은 대회를 진행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지적은 주무부처로서 문체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과거 지난 정권에서 뭐 신전대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 비판하겠다고 모인 단체인데 그곳에서 그 유명한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캐릭터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합성해서 비판하는 대자보 붙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그거 붙인 학생 고소했습니다.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 압박하고 위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체부가 또는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저 학생을 고소하기로 했습니까? 뭘 하기로 했습니까? 다만 영상진흥원 보고 만화진흥원 보고 아무리 원장이 민주당 도의원 출신이라도 공정하게 원 취지에 맞게 행사 진행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는 것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표현의 자유 보장해준 정부가 이전에 있었나요? 예, 뭐 지금 보시면은 이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마 문체부 내부에 있나 봐요. 표절 내지는 뭐 정치적 의도, 폭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 사례가 되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저 그림 자체가 이 영국 풍자 만화를 표절한 것 아니냐 그런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검사들이 칼 들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 명칭을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제 이 법사위에서 해당 작품의 표절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 왼쪽에 최근에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그 여고생의 작품입니다. 언론의 자유의 문제입니까? 표절의 문제입니까? 이 정도 되면 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분야 제가 잘 몰라서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표절이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정도의 관련 지식이 없어서. 만화 공모전에서 고등학생이 수상한 수상작 아주 지금의 현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표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표절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네, 제임스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순수한 예술의 기준이 저는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들어가면 순수한 예술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모든 예술에는 사회적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응당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고등학생이다 하더라도 현 사회에 문제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충분히 자기의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마치 뭐 윤석열 정부를 뭐 비난하는 것처럼 해서 이 고등학생이 만든 이거를 폄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슨 표현의 자유, 예술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개인의 자유를 위협받는 그 행위가 있으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지할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네. 지금 이걸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세계적인 가수인 BTS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가사 중에서 그래서 뭐 교육부 뭐 공무원이 국민들은 개돼지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 개돼지 돼서 내가 돼지냐 뭐 이런 식의 가사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실 겁니까? 이거는 문화예술로 네. 표현 안 하실 건가요? 예.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린 것은 지금 예전에 전신인 새누리당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뭐 노가리 하니 뭐 하면서 사실 이른바 조롱과 욕설을 했던 연극을 하신 당사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고등학생의 저 표현에 대해서 이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좀 약간 고등학생과 네. 이렇게 대결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좀 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그 국민의 세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체육부가 후원을 한다는 건 국민의 네.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체부가 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 대회를 할 때 그 승인 사항이 있어요. 승인 사항.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결격 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이나 도용이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승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적 의도나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 진흥원이 다 오케이를 한 겁니다. 처음에. 예. 그래놓고 나서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림을 선정하니까 문화체육부는 왜 처음에 이러한 승인에 대해서 요강에 대해서 그들이 다 오케이를 해놓고 지금 와서 왜 그거를 누락하고 그 승인 기준에 맞지 않는 작품을 선정했느냐.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거지 네네.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는 예.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표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일종의 전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참여시를 쓰는 사람들은 약간 사상이 이상한 사람. 순수 시만의 시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보이지 않게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림과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 이런 그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 정부를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로 본다. 아니면 이것이 현재 국민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한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야말로 세상살이 있고 순수 문학만 해라, 순수 시만 해라, 순수 그림만 그려라, 이런 요청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의 문화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문화예술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라라는 건데 문체부는 돈을 갖고 협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요, 나중에 이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이 임기 끝나고 현 정부 인사로 바뀌었을 때 한번 공모해 보겠습니다. 저 기차 앞칸에 이재명 대표 얼굴 그려가지고 한번 공모해 볼 텐데요. 뭐 입상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입상하게 되면 그때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 주실지 아니면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원장이 정치적 의도 담은 작품 입상시킨 거 아니냐고 항의하실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뭐 자격이 안 되실 것 같아요. 학생 만화 공모전. 성인 만화 공모전도 있겠죠. 원장이 심사위원장이에요? 누가 됐건요?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들은 민간으로 따로 구성합니다. 뽑죠. 네. 그 말씀 드릴게요. 심사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추첨하듯이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은동상 받은 그림들 다 보면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실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박범계 의원이 1인 시위하는 날이었는데 고 이대인 씨의 유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의 피켓을 뺏고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의원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아니 주시라고요. 아니요. 아니 주시라고. 누구요 당신? 이래지 지금. 신영.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주세요. 의원님 지금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어떻게 이거 정치 탄압이요? 당신들 국가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이거 진짜 유족들한테 2차 가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 저희들이 소송해서 저희들 이겼잖아요. 모든 과정 투명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 묻고 한 가정이 파티를 떠나다가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제가 요청했다니까요. 감사 요청을 의원님 왔으니까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무건 수행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않습니까? 유족이 앞에 있습니다. 30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해 사건 유족 되시는 분이 오셔서 피켓도 뺐고 지금 뭐 더 10여 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민주당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감사원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무례하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감사원의 조사라는 게 뭐 이게 서면으로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이 어떤 무례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지금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 전 장관이죠. 지금 의원이시고 이분 이제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치를 어떤 면에서 보면 했던 분인데 그렇다면 저도 좀 여쭙고 싶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행동이 과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위법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세월호 유족들이 정부를 향해서 진상조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대준 씨 형 이대준 씨 같은 경우도 동생이 어떤 면에서 북한에서 숨져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때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과연 정치 보복일지 글쎄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 이대준 씨의 아내는요, 아들이 아버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씨 아들이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관련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 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꿈도 잃었고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20살의 분별도 제대로 살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태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아빠,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해요. 네, 자, 유족들의 마음은 저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복 의원님?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지금 민주당에서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접근 과정으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 보복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러면 본래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규명 이것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네. 애초부터 해경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장을 바꾸는 그런 것 여기에 대해서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경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진행 과정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전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이것은 실제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네.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하거나 라는 것인데 예. 이미 검찰에서 똑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감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타겟으로 해서 결국은 정치적 감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 때 그 기자를 상대로 해서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감사원 사무총장인 유병우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또 해명자로 낼 겁니다. 뭐 무식한 소리 네. 뭐 그만하라고 라는 취지의 뭐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또 그 카메라에 또 잡혔어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핵심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그리고 담당 수석은 이렇게 원활하게 교류하고 있고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은 이것은 정치적 감사다라는 증거가 오늘 카메라에 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오해가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도 이러한 진실이 우리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난 정부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들이 좀 더 많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은 똑같이 갖고 있고 저 유족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라 그랬냐면 일부 언론에 서해 감사가 절차 위반이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와 관련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거지 그게 무슨 서로 간에 협의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실익도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유족 측이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김민성 기자가 유족 측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무례하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정당하게 거부를 해버리면 됐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은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일단 뭐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는 14일인가요? 이게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피격 사건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던 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금 수감 생활 중이었는데 어제 한 달간 형 집행 정지로 나옵니다. 수술을 위한 건데요. 정경 교수의 형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조 전 장관은 그동안 했던 SNS를 접는다. 이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과거 SNS와 관련된 조 전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NS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페이스북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했고요. 근데 트위터는 뭐 2012년 정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대선 끝나면 완전히 스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꾸 이제 뭐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1년에 몇 편 발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성 자랑질을 가끔씩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호응이 있을 때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쾌감이 있죠. 예, 기분이 좋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걸 따라해 주시고 또 회자되고 하면 이게 보람이 있구나. 네. 자, 이번에는 정 교수 치료와 정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SNS를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희찬 이사장 더 안 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SNS를 막 더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중단을 하시거나 이건 조국 전 장관에게 달린 문제인데요. 어쨌든 조 전 장관이 최근에 이제 책도 또 내고 한 이제 언론사 매체 유튜브와 인터뷰도 나오면서 정치적 발언을 또 계속 해오셨어요. 근데 저는 누구에게나 다 정치적 발언을 할 자유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본인과 본인의 직계 가족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일부 가족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마당에 적어도 이 같은 사법 절차가 끝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게 조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직생활 경험했던 모든 분들에게 적용돼야 될 기초적 어떤 도덕적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끊으신다고 하니까 그건 뭐 잘한 결정이신 것 같은데요. 뭐 지켜봐야죠. 또 다시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네. 예. 자, 뭐 정경 교수는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술 일정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형 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조 전 장관 예전에도 한번 SNS 안 한다 그랬다가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습니다. 한미는 어제 오늘 미사일로 맞대응을 했는데요. 일단 국방부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한미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에서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개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 공군의 F-15K가 서해 직도 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대해 공대지 합동 직격탄 2발을 발사하는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어제는 공대지 합동 직격탄 JDAM 두 발 이렇게 발사했다고 합니다. 정밀 폭격 훈련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는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로널드 레이건호가 훈련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항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윤종인 어떻게 봅니까?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계속 이 하는 속도를 보면 지금 현재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가 또 고각 발사를 했다가 이번에는 IRBM으로 4,500km를 갖다가 이제 비행을 해서 떨어뜨리는. 근데 그게 보면 전부 다 탄착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600km 할 때는 레이건호를 부산항에 정박한 레이건호를 겨냥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괌 앤더슨 기지를 겨냥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일은 ICBM 발사와 SLBM 발사 그다음에 핵실험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정부도 이미 북한이 준비를 마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0월 16일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3년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게 끝나고 나면 저는 아마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단 이 긴장도를 최고도로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한미일이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는 좀 이 느낌은 뭐냐 하면 과연 이제 말로만 우리가 응대하고 저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 대응적인 훈련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지금 수습되겠냐 하는 문제거든요. 결국 뭐냐면 지금 이번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핵 사용을 일단 법제화를 해버렸습니다. 네. 법제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 지금 실질적인 실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이제 조치들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즉 미국과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전략무기라든지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또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안보 문제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또 표현을 했고요. 우리는 중거리라고 하면서 이 서로 간에 좀 보는 것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북한은 지금 괌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를 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ICBM, 미국 대륙까지 가는, 또는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아니면 핵 실험, 이렇게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기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 우리의 대응이 적절하게 북한에게 먹혀 들어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오늘 새벽에 이 연합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는데 이 낙탄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강릉 지역에서요. 밤새 주민들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자신들이 찍은 영상, 뭐 공군 기지 쪽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무슨 뭐 북한이 쏜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현장이죠. 공군 부대 안에서 이 화재가 발생한 듯한 그런 영상들을 이 SNS를 통해서 많이 올렸었거든요. 자, 임선 대변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부 강원도 계셨던 분들은 이 상황을 보고 뭐 북한이 도발했니 어땠니 하는 이야기들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 도발이 좀 너무 많이 잦아가지고 우리 군도 이제 미국이랑 같이 이제 대응 사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국방부 발표로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이 기지라는 게 탄약고나 뭐 이제 유류 저장소 등이 이제 좀 저장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저게 만약 그쪽으로 더 갔다면 화재가 크게 발생해서 이제 막대한 손해나 좀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사태였다고는 보여집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엠바고라는 이유로 강릉 주변, 저 기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통보나 뭐 대피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했었거든요. 일단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저 정도 뭐 이렇게 인명 피해 없다 정도로밖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뭐 지금 뭐 코로나 발생만 해도 삐삐하고 이제 막 오잖아요, 핸드폰으로. 적어도 저 주변의 주민들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걸 주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이 지역구인 분이 바로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 이 우리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 취한 건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동안 훈련을 하도 안 해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장희찬 이사장, 이건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어쨌거나 강릉 시민을 포함한 국민 다수가 불안감과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군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군의 대처 방식에도 유감을 좀 표하고 싶은 게 권성동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사태가 이 밤중에 발생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겠습니까? 재난 대응 문자 등으로 인해서 이게 단순 훈련 중 실수였다, 아무 문제 없으니 이 마음 편하게 계시라라고 안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뭐 엠바고까지 걸어서 다음 날까지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또 불필요한 음모론까지 SNS에 돌게 만듭니까? 이 부분은 군이 엄정 대처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뭐 정확하게 제가 기술적으로 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실전 대비한 훈련들의 횟수나 훈련 강도가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의미로 우리가 미국 공군과 함께 서해상에서 직격탄 훈련까지 하고 또 미국의 핵 항모가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보면 이 지난 이 며칠 동안 지난주에는 북한의 SLBM을 겨냥한 대잠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잠수함 겨냥하는 예. 이런 식의 실전을 대비한 훈련 더 많이 해서요. 이런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발사 당일에 이렇게 통화한 건 또 이례적이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기시다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안보 관련도 될 거고 할 텐데 뭐 바이든과 기시다가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또 통화할 예정이다. 내일 통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일본 언론에서 먼저 나왔고 우리도 이제 이 엠바고였는데 이게 풀렸습니다. 내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궁금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외교 참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